일단은 처음에 이제 찾아뵙게 되면서 뭘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일단 2분기 지금 실적 발표하고 있는 것부터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그냥 이런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가벼운 얘기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슨 뭐 예전처럼 분석 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거나 이렇지 못하고 라이브로 아마 소통하는 정도에서 얘기를 계속 해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큐비트님 반갑습니다. KWK님 반갑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작은가요? 아 마이크 지금 괜찮으신가요? 에스리님 반갑습니다. 예, 블로그 글은 그래도 좀 올리다가 이렇게 포맷 결정하다가 지금은 아무튼 텔레그램이랑 네프콘이랑 유튜브 이렇게 계속 할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요게 아무튼 제가 좀 더 가까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잠시만. 아 잠시만요. 네네. 2시 10분부터 시작을 하겠고 잠시 화장실 좀. 원래 한 3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안 한 지가. 그래도 설정이나 이런 건 똑같아가지고 자꾸 뒤에서 말하면 안 들리니까 앞에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일단 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 내용부터 대략 한번 살펴보는 계기로 이렇게 잠깐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이제 1시간 정도 그 정도로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대략 리뷰해드리는 정도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꾸 우선은 처음에 이제 1주차 때, 이 옆에 있는 1주차 때 확인했을 때 테슬라랑 TSMC랑 ASML이랑 넷플릭스, 인투이티브 서지컬, ABM 이 정도가 IBM 정도가 1주차에 실적 발표를 했었고, 그 당시에 22일 날 제가 이제 텔레그램이나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요 이제 옆에 적어드린 게 제 개인적인 의견, 그냥 완전 개인적인 의견이고, 당시에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이제 지금 시장보다 언더퍼폼 혹은 그 정도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신차 대출 금리가 7월에도 6월에 이어서 계속 올랐고, 요 정도에 따라서 블룸버그 기사도 보면은 자동차 대출 거절률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엔 대출로 인해서 신차 구매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마진의 하방을 논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그런 점 때문에 마진 업사이드가 약할 때 3, 4분기에 대해서 R&D나 그러니까 그 컨콜에도 얘기되어 있던 것처럼, 3, 4분기에 대해서 R&D나 그러니까 그 컨콜에도 얘기되어 있던 것처럼, 3, 4분기에 대해서 R&D나 그러니까 그 컨콜에도 얘기되어 있던 것처럼, 3, 4분기에 대해서 R&D나 그러니까 그 컨콜에도 얘기되어 있던 것처럼, 3, 4분기에 대해서 R&D나
테슬라에 대한 내용을 요게 이제 실적 발표 당시의 내용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매출은 늘고 했지만 마진 영향 때문에 영업이익은 YOY로 26%가 줄었고 결국엔 가이던스는 190만 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180만 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3분기에 이제 일단 주마티님 반응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떨리네요. 아무튼 하이랜드 모델 3 하이랜드로 그 공장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여름에 잠시 생산 중단을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약간 줄어들고 거기서 이제 5만 대에서 10만 대 정도의 로스가 생겼습니다. 주 단위로 보통 이제 상하이 경우에는 2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 로스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어쨌든 3분기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190만 대로 예상했던 가이던스 업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R&D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얘기됐던 것처럼 옵티머스라든지 도조나 자율주행 사이버트럭 등으로 R&D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4680 수요를 잡고 있고 여러 가지 R&D,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부분에서 지금은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원래는 이제 매출 성장이 원래 나오고 있고 같이 성장하고 있을 때는 이런 마진이 굉장히 지출 증가폭이 작을 거지만 지금은 이제 마진이 줄고 있고 매출 성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소 부담인 거는 맞습니다. UNI 캐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FSD 라이선싱에 대해서 초기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언제일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함에 있어서는 요게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를 봤을 땐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적이라는 코멘트를 드렸었고 에너지 사업부의 마진이 만약에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에너지 사업부 마진이 높아졌을지라도 결국에는 내년까지 100%만큼 에너지 사업부가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매출 비중은 10% 내외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로 인해서 커버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동차 가격이 사실상 올라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전에 김원근님 반갑습니다. 아그네스님 감사합니다. 이제 콘텐츠 자료로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원래 마진 영업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던 점 2분기에 늘어났고 전사 마진이 2분기가 원래 바닥일 거라고 생각을 했긴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완전한 바닥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빠르게 올라오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시점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는 그닥 자신감은 없는 모습이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순이익률 서프 요인도 생각보다 한 300밀리언 정도가 분기에 그냥 영업 외 수익으로 발생했던 점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other income이 상당 부분 FX 코멘트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쓰여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 사업부의 GPM이 증가했던 게 긍정적이긴 했지만 폭발적인 상장을 가정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요 이제 여기에 스토리지와 자동차 코멘트를 보시면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매출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직은 요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60개월 신차 대출 이자율로 보통은 이제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금융 환경이 아직은 타이트하고 요게 하반기까지는 아직 계속해서 25bp씩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 어쨌든 올리지 않더라도 요거를 가파르게 내릴 것은 아니고 올해 내에 내릴 것은 더욱더 아니기 때문에 물가를 잡히기 위해서 요거를 관리하는 특성상
월 납입금으로 따졌을 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해드릴 수 있죠. 대출금리가 22년에는 그 60개월 요 같은 차트를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래서 차 가격이 7,500달러짜리 텍스 크레딧을 수령한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도 어쨌든 43,000불 정도인데 이 정도의 모델 Y 롱레인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차 가격이 실제로 요 정도 가격에 66,000불 가격에 많은 그 오더가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당시에 대출금리 4% 정도로 냈던 월 이자는 200달러 정도인데 지금 7%까지 대출금리가 실제로 시중에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월 이자를 내야 하는 비중이 250달러, 260달러 정도로 실제 가격은 차 가격은 35%가 줄었지만 월 이자는 17%가 증가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정도에도 수요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대단한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소비자 심리나 그러니까 소비자 수요나 대출 금리상 타이트한 것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를 봤을 때 혹은 2024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뭐 펀더멘탈적으로 무너졌다 이런 코멘트는 전혀 아니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 어쨌든 24년을 보게 되면 프로젝트 하이랜드를 통해서 모델 3도 새로 나오고 주니퍼를 통해서 모델 Y도 새로 나오는 구간이고 사이버트럭과 모델 SX가 플레드를 작년에 내보냄으로써 결국에 얘네들도 다 새로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로드스터나 모델 2의 그러니까 하반기에 발표까지 이뤄진다면 2024년의 라인업이 꽤 괜찮을 시기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소비 심리나 자금 조달 환경이 좋아지고 에너지 사업부가 24년 기준으로 매출의 15%에서 10%를 차지하고 그 후년도에 20% 이상을 차지할 거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 갖는 그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FSD 라이선싱으로 상당히 파격적인 장기적인 미래를 제공을 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금은 자동차 마진에 대한 확신을 주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었죠. 제 볼륨이 조금 작은데 요거를 아까 얘기 드리면서 올려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조금 더 가까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근님 반갑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고양이 썸네일 귀엽죠? 그래서 모찌랑님 반갑습니다. 지은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주차 때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TSMC와 ASML이 당시 화제였는데 TSMC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AI 사이클로 인해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가 올라갈 것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 당시에 일부 불 케이스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AI 사이클과 하반기로 되면 서버도 돌아올 거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사이클이 한 번에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한 사이드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들이 캐펙스를 지금 수요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오펙스와 캐펙스를 줄이는 과정 속에서 서버 투자를 다소 조금 넌 AI, 그러니까 AI가 아닌 캐펙스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매출 비중이 작은 TSMC 입장에서는 다소 매출 비중이 6%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것이었고 애리조나 팹 같은 경우는 기술자를 들여와서 이들이 장비를 설치하고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4나노 일정이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AI 수요는 크지만 전체 사이클은 아직은 약세임을 확인한 그런 코멘트였고 재고 조정 사이클이 아직까지는 쉽게 끝나진 않았다. 결국에 여기는 수요가 올라와야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코멘트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반도체에서 AI의 매출 비중, 엑스포저가 얼마나 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덕상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ASML 같은 경우는 중립으로 뒀던 이유는 결국에는 백로그가 코로나 때 증가했던 EUV나 DUV 백로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공급망이 좋아지는 추세에서 장비 기업들이 백로그를 많이 그러니까
백로그를 줄이면서 매출 성장으로 치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1년 동안은 백로그가 380억 유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24년까지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겠다는 코멘트를 했고, 이 정도가 되면 지금은 EUB에 다소 이제 투자를 미루거나 이런 코멘트가 들리지만 24년에 됐을 때는 다시 사람들이 이제 캐파를 늘렸을 때 그것이 소화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중립으로 놓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중립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긴 한데 어쨌든 중립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다시 이제 계정 공유를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정 공유 단속과 광고 요금제를 통해서 신규 유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시기에는 오히려 신규 유입자는 느는데 이 넷플릭스 차원에서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늘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였던 시기가 2020년부터 22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22년부터는 넷플릭스가 반대로 컨텐츠 투자를 늘리되 사람들이 바로 구독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완전히 컨텐츠도 회복하고 광고 요금제로 통해서 외연도 확장하면서 이게 실제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베이직 플랜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매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계정 공유 단속과 광고 구독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낮은 믹스 때문에 광고 단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출 믹스상 조금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구독자가 서프가 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추가되는 광고 요금제의 효과 같은 것들이 입증이 되게 되면 넷플릭스 입장에서 또 외형 성장의 계기를 조금 더 한번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치 성장주 레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부정적으로 코멘트를 드렸는데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도 올해 시술이 더 늘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만 치료제로 인한 비만 시술이 둔화돼서 급락한 것이 반영되었었죠. 이게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요거를 넣었던 이유는 비만 치료제에 관심이 미국에서 워낙에 뜨겁기 때문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노보디스크랑 다음 주에 나올 일라이 릴레이에서 더 크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블앤님 반갑습니다. 거의 이제 3년 만에 복귀입니다. 앞으로 계속 종종 병행해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계속 요즘에 어쨌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고, 이걸 통해서 계속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실적 발표나 중요한 게 있을 때는 라이브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2주 차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이런 식으로 주로 광고 기업에 대한 얘기와 AI 캐펙스가 중요한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확인할 수 있는 주간이었죠. 그래서 2주차가 굉장히 중요한 때였는데 지금은 이제 3주차죠. 그리고 이 당시 코멘트를 확인해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애저를 볼 때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성장률 비교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사업부별로 봤을 때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애저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부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위에 보이시는 프로덕티브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얘는 이제 오피스가 포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는 애저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는 이제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는 구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이 분기 YOY 기준으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3분기로 가게 되면 클라우드가 반등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게 좀 긍정적이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여전히 기업들의 지출을 그러니까 TSMC와 비슷한 얘기죠. 기업들의 지출 둔화를 꺾을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은 아직 내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24년에는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AI GPU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코멘트했는데요. 어닝콜로 찾아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의 매출이 이제 매출 비중이 50%까지 차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죠. 윈도우가 아니죠. 애저 오픈 AI 서비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객사가 원래는 4분기에 250개였고 1분기에 2,500개, 2분기에는 11,000개로 이제 거의 매일 100개씩 신규 고객이 추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들이 초반에는 AI 컴퓨팅에 조금 돈을 쓰고 앞으로 더 많이 쓰고, 그 코호트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쓰는 양도 늘어나고 신규 고객도 더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 부분에서 매출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터브 코파일럿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기터브 코파일럿과 마이크로소프트 AI 코파일럿을 통해서 요 세 가지 축을 통해서 AI에서 매출을 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에도 AI 캐펙스를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것이고, 그런 자신감은 AI로 24년까지 그 광범위한 출시를 하게 됨에 따라 AI 영향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매출 성장이 AI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한 어떤 단기적인 실망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를 봤을 때 24년까지를 봤을 땐 AI를 통해서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다는 코멘트를 했다. 그런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코멘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인데, 구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광고 시장에서의 2년 만에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는 구글 클라우드가 생긴 지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1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년 만에 이번에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 애널리스트 컨센은 2분기에 매출, 그러니까 마진이 얼마나 올라올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 가까이 찍히면서 이제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하반기에는 어쨌든 GPT-4에 맞먹는 파라미터 수를 가진 제미니가 등장하기 때문에 요것이 기존의 팜2에서 교체됨에 따라 앞으로 AI 쪽에서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AI 유니콘의 70%가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에는 아무래도 애저나 AWS에 비해서 매출이 기본적으로 작은데, 그 부분에서 AI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졌을 때는 구글이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도 마찬가지로 AI 컴퓨팅을 더 늘리기 위해 캐펙스를 24년까지 크게 늘리겠다고 했죠.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게 되면 구글도 하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네가 하면 나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AI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전에 구글 매출 성장률을 이게 구글 매출 성장률인데, 이렇게 봤을 때 순수 광고 매출이 4분기에 바닥을 찍고 1분기와 2분기에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광고가 먼저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했고, 클라우드가 상대적으로 애저나 AWS에 비해서 YOY로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플랫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구글이 AI를 통해서 수혜보는 양이 꽤 될 거라,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출 성장이 아직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하반기까지 10% 정도의 광고에서 매출 성장이 나와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진이 같이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EPS가 꽤 괜찮게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렇게 되면 24년 EPS, PER이 17배에서 18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래 올해 빅테크 중에서 퍼포먼스가 제일 밑이었던 구글 입장에서 하반기까지 괜찮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이리님 반갑습니다. 조금 더 계속 가까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요게 이제 영업이익률인데 클라우드를 계속 마이너스 상태로 유지가 되다가 이게 어느 순간 1분기에 3%를 냈고 2분기에 5%를 내면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어쨌든 외형 성장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가격을 인하시키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래 한 번 나와야 했던 흑자가 지금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 흑자 전환이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얘가 끌어내렸던 전사 마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광고 서비스와 클라우드에서의 같이 마진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때라면 하반기 마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애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보통 APM,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이 조금 구글 클라우드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30%에서 35%까지는 될 거라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슬럼프가 한창 남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이리님 반갑습니다. 독일에서 외국에서 봐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메타도 얘기를 드리면서 메타는 이미 많이 상승을 했지만 어쨌든 AI를 통해서 체류 시간이 계속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YOY로 체류 시간이 7% 늘었다는 코멘트를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광고 기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별로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체류 시간을 통해서 먹고 살고 광고 단가 이런 거를 통해서 너무 높은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다. 단일 매출 익스포저, 단일 영업이익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사실은 AI를 통해서 수익을 가장 빠르게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구글과 메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가장 많은 둘이기 때문에 이 둘이 낼 수 있는 광고 데이터에서의 최적화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속도도 초반에 굉장히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AI 캐펙스를 계속해서 늘리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록스 같은 경우는 아시아와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1분기에도 있었는데 2분기에서도 계속해서 매출과 영익 가이던스를 상향할 정도로 아시아와 중국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미에서 혹은 이제 홀세일, 그러니까 도매상 쪽에서 헤이듀드 도매 판매가 하향되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서 매출이 1분기에 34%, 2분기에 11%, 3분기에 YOY 4% 정도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 매출 성장이 슬로우되는 부분 때문에 중립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페이즈도 좋아하는 기업인데 태양광에서 주거용 태양광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제가 이게 틀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해서 적어드리는 것이고요. 인페이지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이 3분기에 YOY 9%까지 떨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그렇게 되면 차트로 봤을 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원래 21년과 22년에 상당히 고성장을 이어오던 기업이 이제는 역성장 구도에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걸 나눠 보시게 되면 3분기까지 잘 보시면 매출이 미국이 계속해서 4분기까지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비중이긴 한데 비중상으로 보시더라도 유럽이 크게 늘어서 그렇지만 북미도 QOQ로 4분기까지는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상 이 시기만큼이 그러니까 3분기까지가 제일 좋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북미에서의 성장이 예정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유럽이 더해졌기 때문에 유럽이 거의 QOQ로 80%까지 매출 성장이 더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었던 것인데 이제는 반대로 1분기부터는 미국이 그 그러니까 NEM 3.0을 캘리포니아에서 발표함에 따라서 결국에 이렇게 되면 옥상용 태양광의 베네핏이 줄어들게 되고 BES를 배터리를 부착해야만 투자 회수 기간을 더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분기부터 유럽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2분기에는 이제 미국도 줄어들고 유럽도 줄어드는 식으로 둘 다 모든 성장 엔진이 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선행 지표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내용은 고객들의 평균 콜센터 대기 시간인데 고객들의 평균 콜센터 대기 시간이 20년에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때는 계속해서 콜센터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고 코멘트를 했었죠. 그러다가 22년이 되게 되면 이것이 갑자기 매출 성장보다 더 선행하여서 100초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65초까지 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설치업자나 유통업자 입장에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그 콜센터의 대기 시간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씩 선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 어느 순간 콜센터 대기 시간이 다시 증가하는 트렌드로 들어섰을 때 인페이지의 에너지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계속 좋은 코멘트를 그러니까 혹은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서 계속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다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차의 또 다른 내용은 퍼스트 솔라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결국에는 매출의 25%에서 30%만큼이 연 세금 혜택으로 받아지고 있고 ASP 자체를 그렇게 높여놨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새로운 공장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공장 투자도 함께 늘었고 이게 퍼스트 솔라가 한번 1분기에 하락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 고객들이 AMPC나 아니면은 IRA 효과를 받기 위해서 신규 수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퍼스트 솔라의 키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신규 수주량이 분기에 계속 늘고 있다가 그러다가 1분기가 되면 IRA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젝트를 뭐 1기가짜리를 하려고 하는데 1기가와트짜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신규 수주를 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2분기에 대해서 이게 컨콜에서 얘기를 하는 바로는 도메스틱 컨텐츠에 대한 디테일이 발표되고 나서 수요가 증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메스틱 컨텐츠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IRA를 추가로 받으려면 10%를 몇 프로 정도의 셀 모듈을 써야 되는지를 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미국산인지 아닌지를 정하는 구성 요소로서 유리를 사용하는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 제조 제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퍼스트 솔라가 확신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객들은 여전히 질문을 하기는 하지만 미국산 유리와 강철을 사용하는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충분히 비싸더라도 쓸만하다라는 것으로 다시 신규 수주를 했다. 그러니까 신규 수주를 받기 시작했다라고 코멘트를 할 수 있겠죠. GM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GM과 포드는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금리로 압박을 받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GM은 제가 중립으로 놓고 포드는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던 이유는 소리가 작긴 한데 제가 이제 이걸 높일 수가 없어가지고 좀 더 가까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GM은 아직은 얼티엄 기반으로 전기차로 제대로 판 적이 없고
저렴했던 볼트로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로열티가 소비자 로열티가 얼마인지를 아직 알지를 못해가지고 중립이고, 포드는 포드 EV에 대한 수요가 적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대수를 계획대로 원래 올해 그러니까 원래 내년까지 생산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더 미루게 되고 60만 대 생산 계획을 미루고, 그러니까 생산을 덜 하겠다는 것이죠. 원래보다 손실을 더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포드 EV에 대한 수요가 적음을 확인해서 포드는 부정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포드와 제네럴 모터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둘이 시중 대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 금리 문제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포드 EV는 7월부터 계속 딜러십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장 얘기에 따르면 딜러십 구조에서 이 포드의 딜러들이 머스탱 마하 2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고 있고, 이 트랜짓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수요가 적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F150 라이트닝 구매자들이 원래 예약을 해가지고 이들이 인도를 해야 하지만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약자 중에 50%만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는 그런 코멘트였는데, 이게 포드 EV의 단일적인 문제였는지 아닌지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기차의 문제인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포드 EV에 대한 수요가 약하다,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텔은 이번에 EPS는 긍정적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조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됐고, 인텔 4나 기존 첨단 공정으로 갔을 때 선단 공정에 대한 로드맵을 기존대로 유지함에 따라서 긍정적인 모습을 주가를 보였는데, 아직까지 서버는 약세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AI가 아닌 쪽에 밀리는 것, AI 서버가 아닌 쪽에서 계속 밀림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수요는 좋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브 네이션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했었고, 야외 콘서트업에 대한 내용인데 24년까지 강하게 콘서트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직은 초기 이닝에 있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지금은 이제 특히 프로덕트 매출이 줄고 있는 것, 프로덕트 소비자의 수요가 죽는 것이고, 경험적인 소비는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지출은 강세이다. 그런 면에서 라이브네이션은 자사가 아직까지도 24년까지 콘서트업이 강세일 거라고 예상한다고 코멘트를 했었죠. 유산나님 반갑습니다. 옛날에 한번 저도 이제 유튜브로 뵌 적이 있었는데, 유진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제가 1분기에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드렸었지만 2분기에는 중립으로 소폭 하향을 하게 됐는데, 아시아 매출이 신기록을 찍었고 중국이 3년 만에 개방을 시작해서 이쪽에서 매출을 거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시아보다는 북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래 1분기 당시에는 코멘트를 할 때 1분기의 인모드 코멘트 당시는 1분기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관심 때문에 피부 타이트닝 회사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당사의 순풍이고, 결국엔 살이 빠진 후에 그 오젬픽 페이스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의 단기의 체지방이 10%에서 20%가 빠지게 되면 얼굴이 조금 피부 탄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엔 단기간의 체중 감량으로 인해서 피부 탄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타이트닝 하려는 그러니까 수요로 우리는 수혜를 보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했었는데, 이것이 당시에 2분기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어느 정도에서 사라진 것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상했던 대로 그러면은 이게 역풍이 돼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줘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 물어보질 않아서 사라진 것인 대답을 안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중립으로 이 부분 때문에 주로 하향을 하게 됐고,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이제 24년까지도 계속 성장을 위해서 영업 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아직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은 없고 4분기를 훨씬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포워드 PER 기준으로 24년을, 그러니까 12개월 뒤를 봤을 때 14배에서 15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큰 부담이 아니긴 한데 3분기에 조금 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순풍이냐 역풍이냐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지금 테크에서 로테이션이 나와서 빠져나간 자금이 헬스케어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인모드에는 중립 혹은 이제 다소 긍정적 이 정도로 코멘트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3주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3주차는 이제 지난 주차였죠. 애플의 경우에는 아이폰 15에 대한 출하량 예측이 작년 대비해서 약세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폰 15의 프로 매출을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프로의 판매량을 늘려서 믹스 개선 때문에 매출을 맞출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유닛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성장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결국엔 방어 정도로 마감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거밍식 옛날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밍식 코멘트로도 AI 경쟁이 약세이고 아직까지 생성 AI에 대해서 전혀 앞서 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 수요가 약화되고 있고 비전 프로의 생산량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급단에서 받쳐주지를 못해가지고 늘어나지 못함을 생각할 때 성장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존은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드렸는데 이 경우는 이커머스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부분,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아마존도 구글처럼 이번에 이커머스와 광고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좀 더 확인이 되고 있는데, AWS는 우선 조금은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이프 클라우드 3사를 봤을 때 오타를 냈네요. 하이프 클라우드 3사를 봤을 때 매출 성장률이 구글은 플랫했고, 그리고 AWS는 약간 줄었으며, 그러니까 그 애저는 약간 줄었으며 AWS는 AI 컴퓨팅이 없으니까 확실히 더 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격수는 제가 볼 때는 이커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미 사업부에서 매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마진율이 1%만 올라가도 결국에 AWS 마진율이 4%만큼 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4%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WS 마진이 더 줄어들거나 매출 성장률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이커머스가 늘어나는 비중이 훨씬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며, 이게 왜 이렇게 이커머스가 좋아지냐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풀필먼트를 원래는 이제 이전에 코멘트를 했는데 원래는 전국의 큰 허브 하나에서 배송을 다 처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키바도 넣고 아마존, 그러니까 그런 물류 로봇들도 엄청나게 넣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22년에 전국적으로 아마존의 풀필먼트에 대해서 다 재평가를 해본 결과 조금 더 작은 지역별로 8개로 권역을 나눠가지고 허브를 했을 때 조금 더 빠르고 저렴하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 이는 결국엔 구조적인 변화죠. 일시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엔 지역 배송으로 전환함에 따라 물건 배송을 20% 접촉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됐고, 인건비를 덜 쓰게 됐고, 고객 배송까지의 퍼 마일이 19%가 줄었습니다. 거의 이것도 20%가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당일 풀필먼트도 소형으로 계속 늘림에 따라 조금 더 작은 물류로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서 효율적인 물류 배송을 이룬 것입니다. 여기서 좋아지는 마진을 통해서 판촉을 조금 더 늘리는 등 쿠폰 발행량을 조금 더 늘리고 비용 지출을 줄인 것으로 매출 성장까지 견인을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선순환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4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더 전사적으로 상승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MD는 본업인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AI를 기대한 투자자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내용이었을 수 있고, 그 대신 서버 지출을 생각한, 그러니까 서버 지출 감소를 우려했던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인 코멘트였다. 이래서 대충 중립으로 놓게 되는데요. AI GPU가 원래는 그 HBM이 A100, 그러니까 H100에 대해서 H100에 비해 엔비디아 H100에 비해서 2.4배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은 낮은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구조로 GPU, 그러니까 GPM을 하락할 거, 그러니까 본업 마진을 해칠 거라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3분기에는 1.6, 4분기에는 2.4로 늘어난다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보기님 반갑습니다. 이것도 이제 네이버 컨텐츠를 통해서 여기를 이제 했었는데, 요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원래 이제 요게 이제 사업부별 매출 비중입니다. 작년 3분기와 YOY 플랫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 3분기와 플랫이라면 1.6배만큼 늘어난다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데이터 센터 매출이 증가해서 결국엔 전사 매출도 좀 증가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24년에는 AI GPU가 더 많이 판매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매출의 증가로 하여금 기본적인 순풍을 이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지난 4분기, 1분기에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률도 돌아서고 매출 성장률도 돌아서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소리가 지금,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영향이 없도록 할 텐데 소리를 한번 다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최대한 가까이서 말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다음부터 소리는 조금 더 올려서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캠텍은 1분기에 이제 섹터 체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작긴 하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네네네. 캠텍은 HBM 쪽에서 장비 기업이고 티어 1 HBM 제조업체로 향해서 계속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데, 내년 매출 성장률이 거의 60%에서 70%인 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올해 매출이 300M인데, 근데 이제 매출 성장률 60, 70%가 확정이란 얘기는 현재까지 52대가 예정이 돼 있고, 이 중에 3분기, 4분기 때 70%, 7, 80%, 그리고 내년 1분기 때 20% 정도를 출하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 전체로 들어가는 게 ASP가 90에서 100만 달러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만 따져도 거의 494만, 그러니까 494 밀리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AI와 전기차 향 모두로 판매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김진표님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오랜만이라 좀 얼어있기도 한데, 아무튼 잠시만요. 퀄컴은 지금 미디어텍에서 계속 밀리는 게 계속 많이 보여서 좀 부정적으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숍숍님 반갑습니다. IoT도 재고 수준이 높다고 하고, 문제는 결국에는 미디어텍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로우엔드와 미드엔드까지도 밀리는 모습인데, 예를 들어서 미디어텍은 2분기에 이번에 하반기 스마트폰 매출이 개선될 것이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퀄컴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하반기에 매출 성장을 확신할 수 없다는 코멘트를 했었죠. 그게 이제 실적 발표로 말씀드렸던 요 내용인데요. 미디어텍에 밀리고 있다는 내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미디어텍의 컨콜 내용을 보시면 모바일 폰에서
현재 46%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QOQ로 3%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미 2분기에 QOQ로 3%가 증가하였고 해당 매출은 5G에서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서포팅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퀄컴이랑 전혀 다른 얘기로 그러니까 퀄컴이랑은 거의 다른 분위기긴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고, 특히 3분기에는 스마트폰과 커넥티비티 그리고 전력 반도체 쪽에서 더 좋아질 것이라면 없었겠죠. 그러니까 언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스냅드래곤을 통해서 하이엔드 쪽에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의 퀄컴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경쟁사 대비해서 더 느린 회복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가 시장 점유율, 매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커머스에 대한 내용도 이번 주에 있었는데, 메르카도 리브레와 쇼피파이 이렇게 두 기업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 아마존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카도 리브레는 멕시코에서 성장이 나오고 있는, 멕시코가 전사 매출의 6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테디님 반갑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긴장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성장세가 좀 긍정적인데, 이게 단순히 침투율이 증가하고 뭐 이런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고성장의 기저효과를 뚫고 상승하는 중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번 메르카도 리브레의 핵심 차트 중에 첫 번째인데, 지역별 매출 비중을 봤을 때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은 요 이제 초록색으로 된 게 브라질의 매출 비중이고, 두 번째는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란색은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멕시코의 사업 비중이 그러니까 19년 1분기만 해도 11%, 12% 정도였는데, 요게 계속해서 증가해가지고 지금 2분기 23년 기준에는 그러니까 21%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런 결과는 결국에는 멕시코에서 계속해서 시장으로 침투를 하고 있고 높은 수요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인데, YOY로 봤을 때에도 1분기에 62%, 2분기에 64%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계속해서 성장률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늘어서 전사 매출은 YOY 30%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좀 특이한 점은 메르카도 리브레는 단순히 이커머스 기업이 넘어선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21년부터 거의 뭐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기본이 되는 것이지 이것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걸 보시게 되면 메르카도 파고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핀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보시게 되면 메르카도 리브레는 이커머스 사업부와 이커머스 사업부가 아닌 것으로 나뉘는데, 이커머스에서는 이커머스와 물류 배송을 하고 있고, 아닌 것에는 핀테크와 그러니까 대출, 광고가 있죠. 그래서 핀테크와 대출이 사업부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제는 사실 이커머스의 마진보다도 핀테크와 대출이 더 중요한 시대긴 합니다. 메르카도 입장에선.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19년까지만 해도 보통 보면은 토탈 페이먼트 볼륨 온 마켓플레이스가 예를 들어서 쇼피파이의 쇼피페이처럼, 그러니까 샵페이처럼 자체 결제에 쓰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체 결제에 쓰이는 것도 대략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탈 페이먼트 볼륨이 이렇게 늘었다는 건 뭐냐면 메르카도 리브레 바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 페이가 네이버 쇼핑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쇼핑 외에서 사용되는 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처럼 그러니까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기업의 메르카도 파고라는 그 핀테크 사업부가 훨씬 더 많은 이제 외부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훨씬 더 커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 매출이 커지는 만큼 이게 대출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보험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지역에 판매되는, 그러니까 스퀘어가 하는 것처럼 모바일 포스기로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실제 그냥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남미 기업의, 그러니까 남미 국가들의 삶에 연결이 된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을 해 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쇼피파이인데,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중립인데 하반기를 봤을 땐 아직은 조금 비싼 국면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세 번째는 퀀타 리서치, 그러니까 퀀타 서비스입니다. 전력 반도체를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솔루션 기업인데, 얘는 이제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고, 평소에는 인력을 1000명 정도 늘렸으나 이번에는 3000명 정도 늘린 면에서 전 직원 수가 52,000명 정도인데 상당히 크게 늘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압기 대기열이 24개월에서 36개월이란 점도 상당히 고무적인 코멘트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너무 많고 수주 잔고가 이제 거의 27빌리언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결국엔 이 수요 증가 때문에 직원을 계속해서 더 많이 원래 레벨보다 3배 더 늘려서 추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앞으로 뭐 거의 2년, 3년 뒤까지도 매출이 다 차 있다는 것이니까 수주가 다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빨리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다. 그러니까 레벨업을 한번 신청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 기업 남았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트랜스메딕스 같은 경우는 엘프랑 해가지고 혁신 기업으로서 두 가지를 좋아하고 있는데, 요 기업들도 나왔을 때 트랜스메딕스는 2분기에 클린룸 확장이 새로 들어갔고, 그리고 멸군 파트너십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장기 이식을 관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멸군 장비가 곧 생산 캐파 증가와도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너무 높다 보니까 12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의 앞으로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전용 항공 물류를 확보를 하고 직원을 늘리고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상황인데요. 아리스타 제가 넘어갔나요? 그리고 엘프 같은 경우에도 혁신 기업으로서 어쨌든 향후 몇 년간 지금 Z세대로 하여금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이프 샌들러에서 계속 3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브랜드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와의 격차를 계속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진출 초입인 이상 세그먼트도,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에서 스킨케어로 늘리고 있고, 그리고 해외로도 미국을 벗어나서 영국과 캐나다로도 시장 진출 초입인 만큼 앞으로도 향후 몇 년 동안 계속 50% 넘는 고성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타, 잠시만요. 아리스타에 대해서 네. 아리스타도 백로그를 계속 줄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코멘트였는데요. 매출 성장이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같이 증가하는 마진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매출 성장률이 이번에 하반기까지 생각보다 높을 거라는 내용이었고, 요게 결국에는 백로그가 줄고, 그러니까 공급망이 괜찮아지다 보니까 백로그를 줄인 점이 큰데, 앞으로 기존 기업들이 AI 네트워킹 계획을 계속해서 검토하는 양을 늘림에 따라 앞으로 아리스타도 AI 투자를 2배 늘리겠다고 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는, 그러니까 이더넷이 범용에 중점을 맞추고 있고 인피니밴드가 아직은 유일한 기술이긴 하지만 인피니밴드는 HPC의 시대에 중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AI 이더넷 기술을 침투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약간 중립으로 했던 것은 매출 성장률 면에서 봤을 때 3분기가 25%고 4분기가 11%로 급격히 둔화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애널리스트와의 대화에서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4분기에 너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이 줄을 이뤘었습니다. 그래서 인텔과 AMD, TSMC도 마찬가지인 내용이지만 결국에 AI 익스포저가 낮은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약간 우선순위가 밀리는 내용 때문에 좀 부담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적어도 두 자릿수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코멘트를 하긴 했으나 요게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튼 엘프까지 해서 요것에 대해서는 맞춰드렸고, 그리고 해당 기업들을 봤을 때 1주차와 2주차, 3주차를 다 놓고 보면 제가 커버하는 종목은 그냥 그 섹터 내에서 해자가 있다고 충분히 느끼는 기업들 위주로 혹은 그 섹터의 1위, 2위 기업들 위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기준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언제라도 다시 보면 충분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만 보고 있는데요. 음, 근데 생각보다 지금 이제 YTD로 이미 작년 10월부터 많이 오른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매출 성장률 기준이나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들 위주로는 매출 그 단기 실발 당시에 주가가 조금 안 좋은 편이긴 합니다. 모아서 놓았을 때는 좀 그런데요. 그래서 최근에 실적 발표의 양상은 결국에는 EPS와 마진, 그러니까 EPS와 매출 성장이 비트하긴 해도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의 하반기가 좋을 것이냐, 혹은 지금의 실적이 좋으냐 아니냐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물어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고, 왜냐하면 매출 성장이나 영업이익률 트렌드를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거나 매출 성장이 같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분기로 그러니까 2주차를 봤을 때에는 구글이 그런 정도에 좀 속했고, 메타가 구글과 메타 그리고 퍼스트 솔라 요 세 개 기업 정도가 매출과 마진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주로 했었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지금 리레이팅으로 인해서 오른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중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3주차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적자에서 적자폭을 줄이거나 아니면 성장이 나오진 않지만 조금 더 나아지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YOY로 좀 나아진 이런 모습이긴 한데, 결국에는 3분기가 중요한 기업이고 이렇게 좋아지는 이 매출 성장률은 좋아지는 모멘텀이 더 강세냐 약세냐 요 정도에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아마존과 그러니까 퀀타 서비스 그리고 트랜스메딕스 엘프 정도가, 이 둘은 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밑으로 빼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마존과 퀀타 서비스 정도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이 둘은 이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들 면에서도 좀 좋아지는 모습이어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 조금 나아지는, 그러니까 하반기가 나아지는 애들로는 AMD 정도를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갭도 마찬가지로 얘는 좀 다르지만 24년을 그냥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아무튼 오늘 다음 주 주간 캘린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주로 아마 이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가 얘기가 있을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리비안과 루시드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루시드가 얼마 전에 가격을 인하시킨 것으로 보아 아마도 지금 전기차 가격,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포드 EV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나쁜 고리가 먼저 망가지는 것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피어 그룹들은 다 영향을 똑같이 받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기업한테는 그렇게 좋을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리비안이 있죠. 팔란티어에 대한 AI 발표가 그러니까 팔란티어 기업도 월요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이크로와, 그러니까 HBM이나 AI 쪽을 봤을 때는 AI 쪽 하드웨어로는 화요일 날 슈퍼마이크로가 있고, 그리고 목요일 날 온투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컨텐츠로 봤을 때는 수요일에 월트 디즈니와 로블록스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CPI가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 요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이제 매번 계속 자주 찾아뵙게 되고 이렇게는 못할 것 같지만은, 아무튼 매크로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아침에 그 유선아님 나오시는 그것도 자주 보고, 그리고 이제 86번가님 영상으로 주로 많이 이제 공부하고 저도 그러고 있는 입장이라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뭐 크게 걱정하실 거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로 봤을 때 2분기로, 그러니까 하반기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자꾸 금리가 영향을 미칠 만한 종목들, 혹은 뭐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섹터, 그리고 이제 하반기와 24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노미널 프라이스가 떨어지는 주간으로 들어가니까, 물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명목 가격이 떨어지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ADR, 그러니까 전체적인 북 가격이, 그러니까 예약하는 룸의 가격이 마이너스 YOY 4%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데이터 센터 관련으로는 그냥 지금 좋게 보는 기업은 이제 그냥 엔비디아랑 버티브 정도를 좋게 보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비 쪽에는 캠텍을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버티브 같은 경우는 그냥 하반기로도 그렇고 24년으로 봤을 때도 계속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브는 이제 데이터 센터 열 관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AI 워크로드가 열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도 맞고, 데이터 센터 자체가 그러니까 점점 밀도가, 서버렉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서 밀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 관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거라, 그러니까 꽤 장기적으로 그냥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원래는 굳이 기존까지는 그냥 공기 냉각식으로만 충분히 다 냉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단위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액체 냉각,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을 많이 쓰게 되는 액체 냉각이나 후면 냉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칩을 직접 냉각시킨다든가 하는 솔루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들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추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아리스타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캐파를 그러니까 계속 전환 수요와 신규 수요가 증가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에 크리에이트 모멘텀을 주고 있다. 그런 내용을 버티브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장표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버티브는 특히 이제 이번에서 처음으로 공급망이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용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그 ASML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었고 아리스타에서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다른 기업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아무튼 공급망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주로 제일 많이 끝까지 나빴던 기업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AM 쪽에 대해서는 지금은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UAM 쪽은 거의 뉴스로만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거의 못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거 CAAC에서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지금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 했을 때 상황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게 보여서 그게 뭐 장기적으로 어떠냐 이런 문제보다도 UAM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팔로우업하고 있진 않습니다. 세 시 30분, 그러니까 3시 30분 정도까지 잠깐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시 15분인데요. 아니 오랜만에 이제 처음 찾아뵙게 됐는데 일단 반가운 게 제일 큽니다. 앞으로 이렇게 종종 그냥 라이브 형식으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예고는 드리고 에너지나 가치주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필수 소비재류다. 그러니까 뭐 PER이 낮은 기업이라고 하기엔 또 애매하니까 뭔가 기업이면 어쨌든 성장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아무래도 기술주가 좀 많기는 하지만 에너지 기업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전에 그 주변에서 좀 잘 에너지를 공부하는 분 중에 트랜스오션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 에너지에 관해서 저도 공부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잘 아는 게 그러니까 저도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아는 게 그래도 좀 한 70% 80% 이상이다. 요런 정도만 이제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에너지 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코멘트를 못 드렸습니다. 가치주라고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크록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비재나 음식류 네네네 음식류 쪽에는 그러네요. 그쪽으로는 제가 잘 사실 안 봤던 것 같고 소비재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크록스나 엘프 뷰티 같은 쪽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크록스는 사실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비두나 시즌이 끝나고 저는 중국에서라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 전에도 그 뉴진스가 이제 음악 방송 거기가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3사 음악 방송 중에 하나에서 크록스를 신고 무대를 하는 걸 봤는데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파이퍼 샌들러가 내는 그러니까 Z세대한테 얼마나 마인드 쉐어가 높으냐 그게 소비재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위주로 좀 팔로우업을 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아, 그쵸, 그쵸. 그때도, 네네네. 맞습니다. 소비재 중에서도 좋아하는 기업은 이제 있습니다. 네네. 아, 근데 어제 아무튼 마이크를 세팅을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엔 제가 이어폰으로 확인을 했어가지고, 좀 마이크가 많이 지금 작은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3년 전에 라이브 할 때도 마이크가 좀 작단 소리는 듣긴 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구조적으로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무튼 다음 주에도 요 네이버 컨텐츠 통해서, 그러니까 요걸로는 계속 이제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도 두 건의 내용이랑 실적 발표랑 해서 한 뭐 7개에서 10개 정도 항상 매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 구독자분들 위주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이랑은 조금 달라진 거는 그런 점입니다. 라이브는 뭔가 조금 더 중요한 게 생겼을 때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리고자 할 때, 그런 때 한 번씩 찾아올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텀이 길진 않을 거니까요. 아, 유튜브에서나,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랑 네이버 컨텐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지금 그러면 세 개를 총 하고 있는 건데, 텔레그램에서는 거의 이제 그냥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제일 아무래도 좀 위에 가깝고, 여기 이제 유료 구독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제일 많이 풀어드리고, 기업 투자에 연결될 내용들도 여기서 주로 그러니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얘기를 많이 드리게 되고, 유튜브에서는 최대한 그런 정도가 적은 한에서 이제 주간 단위로 혹은 뭐 월간 단위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시범이라서 그냥 아무 자료가 없이 시작을 하게 되긴 했는데, 근데 앞으로는 이제 PPT로 다시 장표를 좀 만들어서 그리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표를 만들면은 보통 1시간 정도 하고, 뭐 Q&A를 한 10분 정도, 그 정도 10분 15분 정도 하고 마감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는 대략 그런 식으로 뭐 주간이나 월간 리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 거의 이제 예를 들어서 여의도나 기관 쪽의 내용이 그쪽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더 제가 전해드리거나 아니면 저도 이제 텔레그램에서 보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간략한 그런 코멘트를 좀 드리게 되고, 뉴스 전달 같은 게 내용이 주로 많긴 합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아무래도 주로 뎁스 있는 보고서나 매일 이제 자료를 드리게 되는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제일 많고, 두 번째로는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뉴스로 전달되는 내용이 많지만,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조금 더 긴 내용을 드릴 때, 그럴 때는 PPT로 따로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뵙게 될 것 같고, 라이브는 일요일, 지금 이제 제가 그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지고 계속 일을 했는데, 일요일,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일요일에 이게 이때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때로 했는데, 아마 이때는 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다음번에 장표 만들고 주중에 준비를 해서 주말에 나가게 되면 조금 더 그래도 여유 있을 시간대가 토요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중에서도 언제가 괜찮으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 저녁 이후, 그러니까 토요일 8시나 토요일 7시 이후,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바빠가지고 그런 이렇게 찾아뵙게 된 게 있습니다. 일요일에 일이 오늘 11시에 끝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게 다 글을 올리고 하다 보니까. 아유, 독일에서나 외국에서 찾아주는 거 보면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네이버 컨텐츠를 많이 그래도 준비를 했고 앞으로도 이걸 이제 음, 보여드릴 포맷이나 이런 거는 많이 구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것도 데일리 자료를 좀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수요보다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몰아서 보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양질의 글로 채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내용이나 실적 발표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한 3, 3년 하고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다 보니까 아무도 안 찾아주실까 했는데 그래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오늘은 라이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하게 됐는데 아마 너무 이게 떨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완결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지만 한번 여기서 조금 편집을 해서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아무튼 조금 더 그 정제된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게 될 예정이니까 다음에도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 드리고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